안녕하세요. 의학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영아 비대성 유문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어렵고 긴 질병을 이야기를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신생아 시기에 복부 수술 1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복부 수술하는 1등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신생아 아기가 분유나 모유를 먹고 토론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깜짝 놀라서 병원을 방문해 보면 영아 비대성 유문 협착증 때문에 입원해서 수액 치료하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입에서 이제 분유나 모유를 먹으면 이제 식도로 내려오겠죠. 그럼 어디에 내려가요? 이제 위로 내려가죠. 위로 이제 소화가 된 게 12지장으로 다시 이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위를 좀 자세히 보면 유문이라고 하는 위에 말단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소화가 다 되면 이 방향으로 12지장 방향으로 음식물을 전달을 하겠죠. 근데 문제가 이 부분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두터워지는 거예요. 두터워져서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가지 못해요. 꽉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요. 그래서 토를 왈칵 분수처럼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영아 비대성 유문 협착증이라고 한다. 그럼 왜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운 신생아에게 이런 병을 걸리게 하냐? 원인은 물음표를 많이 하고 있는 거 봐서는 뭐예요? 잘 몰라요. 여러 논문에는 뭐 유전, 약, 호르몬, 그리고 이 주변, 유문 주변에 평활근 세포가 있어요. 평활근 세포의 그 신경 분포가 원활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아서 이게 비유된다. 발생 빈도를 좀 또 살펴보면은 남아랑 여아 중에 누가 더 잘 발생을 할까요? 남아. 한 4배 정도 더 발생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기가 더 잘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서양인이랑 동양인 비교를 했을 때는 서양인 아기가 계절도 탄다고 하는데 요즘 덥죠? 여름. 종합해서 보면 여름철에 태어난 첫째 남자 아기인데 서양 아기.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또 궁금하신 게 만사가. 조산하면 이게 더 아기가 아무래도 조산해서 좀 미숙하기 때문에 더 잘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만삭에서 더 많고 출생 체중도 평균 체중인 경우가 더 흔하다고 그래요. 좀 신기하죠? 증상 자체는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태어나서 한 2-3주부터 먹고 토하고 요 증상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애가 먹고 토하는데 왜 병원에 바로 안 가냐? 병원에 가서 바로 의사 선생님 보고 진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먹을 거를 애기한테 주면은 계속 먹으려고 해요. 배가 고프니까 살으려고. 애기가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또 겉으로 봐서는 또 아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고민스럽죠. 또 첫 애기고 그럴 테니까. 첫째. 어쨌든 이제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영아, 비대성, 유문 협착증 진단을 받고 이제 날벼락처럼 생각을 하시죠.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많이 보면은 진단 궁금하시잖아요. 진단 어떻게 할까? 토를 하다 영양 상태가 부족하게 되면 복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홀쭉해지겠죠. 이제 잘 먹은 애기 배라면은 못 먹은 애 배는 이제 홀쭉해지겠죠. 홀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좀 비우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위들이 딱딱하게 만져질 수도 있어요. 상복부에서. 상복부에서 이렇게 올리브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색깔도 지금 올리브로 칠했는데 올리브 모양의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그리고 아기가 토를 하다 그런 적 있죠. 술 많이 먹고 토 많이 하면 피 섞여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이제 식도염이 생겨서 토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토열을 피가 막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변비, 체중도 감소하고, 황달,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상을 확인하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보죠. 부모님들한테. 이게 이제 의심이 되면 결국에는 초음파 아니면 이제 위장관 조영술을 또 해서 진단을 합니다. 치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게 치료했냐? 1번 수액 치료 해줘야 되고요. 2번째 수술 치료 해줘야 됩니다. 잘 못 먹고 토를 많이 했잖아요. 토를 많이 한 애기들은 전해질, 그 다음에 탈수, 다 불균형에 빠지게 돼요. 전해질은 우리 몸에 이제 소금기, 칼륨기 뭐 이런 몸의 구성 성분들이 되겠죠. 탈수는 몸 안에 거의 70% 달하는 게 물이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쫙 마르게 돼요. 그래서 수액 치료를 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 수액 치료를 하게 되면 애기들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수술입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산염기라든지 뭐 이런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거는 솔직히 저도 임금외과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도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강경으로 한다고 그래요. 복강경으로 째고 들어가서 그 지금 두터워진 부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문 여기를 좀 째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길을 터주는 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내용물들이 길을 터주니까 아래로 잘 내려오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두꺼워진 유문을 깎아낸다, 절개해낸다. 그럼 복강경이 무조건 좋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복강경으로 하나 이제 개복술 이제 그 부위를 직접 째가지고 들어가서 개복술을 하나 그 미용적인 점을 제외하고는 회복 기간, 수술 시간, 합병증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기가 뭐 길게 째거나 이제 수술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흉터까지 남기긴 싫으니까 보통 이제 복강경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모든 수술이 이제 100%는 아니잖아요.
간혹 불완전 절개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불완전 절개가 돼서 또 우유나 뭐 분유를 먹었을 때 또 안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만약 혹시라도 불완전 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2주 정도 있다가 재수술을 하기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방식으로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판서를 좀 해서 알기 쉽게 의학을 이해를 돕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체로 똑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